자, 파동의 진행과 굴절 첫 단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파동의 종류 공부해 봤었죠. 그래서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인 거 그리고 나란한 거 두 가지 배웠었는데 위에 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네, 횡파라고 불렀죠. 왜 안 써지니? 횡파라고 불렀습니다. 자, 진동 방향하고 진행 방향하고 나란한 거, 요거는 종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횡파는 진동하고 진행하고 수직인 거. 근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보통 물결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런 모양. 혹은 지금 보고 있는 용수철. 이런 대부분의 파동이 이제 횡파예요. 그리고 지진파에서 S파. S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좋겠죠. 근데 그 S는 아니에요. 자, 종파에 해당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 소리, 그리고 지진파에서 P파. 그래서 P파가 프라이머리해서 맨 먼저 도착한다 그래서 P파라고 부르고요. S파는 세컨더리 해갖고 두 번째로 도착하는 파, 이래서 S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뭐 우연히 모양이 비슷하네. 자,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파동을 역학파라고 부르거든요. 역학파라고 부르는데 소리도 역학파예요. 그래서 공기나 아니면은 이런 물체들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매질이 필요해요. 물결파도 물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역학파는 매질이 꼭 있어야 갈 수 있는 거를 역학파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매질이 필요 없는 거, 매질이 있어도 가는데 없어도 가요. 그거를 전자기파라고 불러요. 우리 전자기파 배웠었죠, 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파동은 전자기파와 전자기파가 아닌 애로 나뉘어요. 그러면은 전자기파가 아닌 애들은 다 역학파겠죠. 그래서 매질이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지. 그냥 땅바닥에 놓고 써야겠다. 기울여 놓고 했더니 잘 안 되네요. 매질이 필요하지 않은 파동, 요거를 전자기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분은 여러분들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동의 요소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파동을 표현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물리적인 요소들이 있나 볼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변이 위치 그래프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변이 시간 그래프예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파동인데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위치에 따른 변이 그래프는 뭐냐면 파도가 치고 있는데 엘사가 파도를 얼린 거예요. 딱 얼려놓고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거든요. 여기다가 나뭇잎 하나를 띄워 놓으면은 나뭇잎이 위아래로 움직이겠죠. 그럼 그 나뭇잎의 높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난 게 오른쪽 그래프예요. 그래서 위치 변이 그래프, 시간 변이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위치 변이 그래프부터 볼게요. 제일 꼭대기를 마루라고 불러요. 제일 꼭대기. 이게 쑥 들어간 데를 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파장을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파의 길이, 마루로부터 마루까지의 길이, 혹은 골부터 그 다음 골까지의 길이, 혹은 여기 파동의 시작점부터 한 번 진동한 데까지의 요 길이, 요거를 파장이라고 불러요. 요거를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엔 진폭이라는 게 있는데요. 진폭은 뭐냐면 진동의 폭인데 전체가 아니고, 이거 유의해야 됩니다. 전체가 아니고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최대, 그러니까 골에 해당하는 거, 혹은 마루까지, 그래서 최대 변이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진동의 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폭이 크면 에너지도 많겠죠. 당연히 파도가 높은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내가 소리를 낼 때 소리를 크게 내고 싶으면 진폭을 크게 해주면 돼요. 큰 소리를 낸다는 건 성대가 크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진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위 시간 그래프, 시간에 따른 변위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한 점이, 어떤 점이 계속 진동하고 있는 건데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요거를 주기라고 부릅니다. 주기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진폭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 마루와 골, 그리고 파장, 주기, 진폭 이런 것들, 그리고 그래프 사이의 차이점,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파동은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실선으로 그려놓은 파동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점선처럼 됐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요 점은 내려가겠죠. 요 점은 올라갔겠죠. 그런 것도 파악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얘가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여기 위에 나뭇잎을 하나 띄워 놓으면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파동의 요소를 하나하나 다시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먼저 파장 이야기했어요. 파장. 기호로 람다라고 쓰고요. 람다라고 쓰고, 단위는 길이니까 미터겠죠? 미터 이렇게 됩니다. 의미는 뭐냐? 파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마루와 마루 사이에, 혹은 골과 골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진폭 배웠죠? 진폭은 앰플리튜드해서 A라고, 이 파장은 웨이브랭스 이렇게 하는데 람다라고 씁니다. 진폭은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보통 앰프라고 부르는 거 있죠. 기계 앰프, 그게 앰플리튜드를 크게 해주는 장치에서 앰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진폭도 길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진동 중심부터, 여기 중요합니다. 진동 중심부터 최대 변위까지의, 여러분도 적으세요. 거리, 요거를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주기 있었죠. 주기는 이렇게 T라고 씁니다. 그래서 대문자 T라고 써요. 자, 그래서 주기는 몇 초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부릅니다. 진동수라는 개념도 있어요. 얘는 뭐라 그러냐면, 얘는 이렇게 F, frequency라고 쓰는데, 얘는 뭐냐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진동수라고 불러요. 그럼 진동수가 10이다 라는 얘기는 1초 동안 10번 진동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진동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10분의 1초죠. 주기랑 역수 관계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치면 주기는 진동수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초에 20번 흔들렸어. 그럼 주기는 20분의 1초 되는 거죠. 그래서 역수 관계입니다. 그럼 역수니까 단위가 세크분의 1 나오겠죠. 역수니까. 근데 이렇게 쓰기가 좀 곤란하니까 이렇게 써서 헤르츠라고 부릅니다. 사람 이름 따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파동이 이동하잖아요. 그럼 파동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겠죠. 속도는 기본적으로 시간분의 거리 되겠죠. 그럼 파동의 특성이 뭐가 있어요? 파동의 특성 중에 얘가 이동하는 거리,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하는 거리,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파장이라 불렀죠. 파장.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 뭐라 그랬어요? 주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람다 나누기 T, 혹은 F 람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저번에 배웠지만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천천히 흔들 때, 빠르게 흔들 때, 굵은 줄과 가는 줄을 연결해서 흔들 때, 요걸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 줄을 흔들면요, 이 줄에서 파동이 이동하는 속도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V가 일정. 이렇게 써볼게요. V가 일정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줄을 천천히 흔들었다는 얘기는 주기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주기가 작다. 어딘지? 뭐야? 천천히 흔들었으니까 주기가 큰 거죠. 큽니다. 줄을 빠르게 흔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기가 짧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진동수는 어떤 거예요? 진동수는 얘는 진동수는 작고 얘는 진동수가 크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 알고 있었잖아요. V는 F 람다래요. 그럼 V가 일정한데 얘가 일정이에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다는 얘기죠.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다. 그럼 얘는 파장이 길다. 그래서 지금 그림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굵은 줄하고 가는 줄하고 연결해서 흔든대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굵은 줄은 흔들면 잘 흔들려요? 잘 안 흔들리죠? 파동이라는 게 이 진동이 전달되는 건데 잘 안 움직이는 애들이 있으면 진동이 전달이 좀 느리게 되겠죠.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굵은 줄은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가는 줄은 속도가 빨라요. 그럼 얘는 속도가 느려요. 얘는 속도가 빨라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내가 손이 아무리 무거운 손이라고 해도 1초에 10번 흔들면 줄도 당연히 1초에 10번 흔들리겠죠. 그리고 여기 묶어놓은 부분 녹색 줄이 10번 흔들리면 노란색 줄도 10번 흔들려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야? 흔들리는 횟수는 똑같아. 무슨 얘기? 주기가 어떻다? 똑같다. 왼쪽 오른쪽에서 주기 같다. 그리고 주기가 같으면 당연히 진동수도 같겠죠. 두 개가 같은 거야. 근데 하나가 속도가 느려. 그러면 V는 F 람다에 의해서 주기가 같은데 일정해요. 그러면 속도가 느리면 파장도 짧아지겠죠. 그래서 파장이 짧아지는 거야. 그리고 얘는 파장이 길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확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피아노 건반 라 음의 진동수는 440Hz래요. 진동수가 F가 440Hz 찾았습니다. 건반을 눌렀을 때 이 소리의 파장이 몇 미터냐? 그리고 궁금한 건 람다가 얼마냐? 이게 궁금해요. 단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340m/s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뭘 준 거예요? V는 340m/s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람다는 쓰면 되지 뭐. V는 F 람다니까 람다는 F분의 V 되는 거고, 그럼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440Hz 분의 340m/s. 단위까지 한번 맞춰볼게요. 헤르츠가 앞에서 선생님 세크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단위까지 한번 더 살펴봅시다. 그러면 440 세크분의 1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고 340m/s 이렇게 되니까 세크분의 1씩 날라가서 그러면 얼마? 22분의 17m 대략 0.773m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파동의 굴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유심히 본 적이 없겠지만 바다를 가면요 파도가 해안선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날라오거든요. 저 멀리에서는 일자로 날라오던 파도가 해안선만 다가오면 해안선의 모양에 딱 맞게 와요. 지금 해안선의 모양에 딱 맞게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파도가 예전부터 이 모양이었겠어요? 아니겠죠. 저 먼 바다에서는 일자로 왔었겠죠. 그런데 해안선에 오면 이렇게 휘어버립니다. 왜 휠까? 자, 여기 레이저를 물에다가 쏘니까 레이저가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꺾여요. 이런 현상을 굴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꺾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굴절이 되고 있는 건데요.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을 때 이거를 투명한 수조에다가 파동을 만들어 놓고서 위에서 빛을 비추잖아요. 그럼 빛이 오다가
여기에서는 빛이 이렇게 날라오다가 얘는 볼록 렌즈 역할을 해서요. 빛이 모여요. 이렇게 모여요. 그럼 여기는 엄청 밝겠죠. 근데 쑥 들어간 데는 오목 렌즈처럼 돼서 빛이 퍼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어두워져요. 그거를 보는 게 지금 여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은 밝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마루 혹은 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파동이 서로 다른 이 경계면을 지나가면서 꺾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경계면을 중심으로 파동이 꺾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날까? 이 이유는 파동의 속도 차이 때문이에요. 속도 차이 때문. 자, 봅시다. 어떤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아스팔트고요. 여기는 진흙이에요. 그럼 파동이 가다가 바퀴가 이렇게 있겠죠? 바퀴의 속도가 양쪽이 똑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만큼 들어왔다라고 해볼게요. 자동차가 이만큼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는 속도가 느리고 여기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럼 이 축이 돌아가 버리겠죠.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바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때는 속도가 똑같아졌기 때문에 계속 직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돼서 파동이 꺾이는 거예요. 그럼 파동이 꺾이는 이유 자체는 뭐 때문에? 파동의 속도 차이 때문에 굴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속도 차이 때문인데 그거를 이제 스넬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했어요. 스넬이라는 사람이 정리했습니다. 그거를 스넬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스넬 법칙을 한번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해수욕장을 갔는데 이쪽에 사람이 빠졌어요. 엄청 이쁜 친구가 빠졌어요. 구해줘야 될 것 같아, 꼭. 자, 여기는 모래밭이고요. 여기는 바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유리할까? 그냥 직선으로 달려가는 게 제일 유리해요? 아니죠. 그러면 모래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잖아요. 수영하는 것보단. 그러면 이렇게 뛰어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른 경로가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수영을 엄청 잘해. 그래서 모래에서 뛰는 거나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나 똑같아. 속도가 똑같아. 그러면 점섬처럼 가겠죠. 근데 내가 바다에서 좀 더 느리니까 이런 두 번째 경로, 이거 A라고 그러고 이거 B라고 해볼까요? B 경로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수영을 어마어마하게 못해 하면 이 경로를 따라가는 게 더 낫겠죠.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물개라고 하면 어떨까? 엉엉 하면서 물개면 바다에서 더 빠르잖아. 그럼 물개는 어떻게 출발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낫죠. 이 속도 차이 때문에 굴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단 경로, 최단 시간의 법칙이라 그래서 빛, 파동 이런 애들은 특정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갈 때 제일 짧은 거리, 짧은 거리가 아니고 짧은 시간을 확보하도록 이동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꺾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경계면을 하나 그릴게요. 이쪽에는 매질이 하나 있고요. 매질 1, 여기 이쪽에도 매질이 두 번째 매질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어떤 파동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는데 두 번째 매질에서 좀 더 느려요. 그러면 이렇게 꺾입니다. 똑같이 해줘야겠다.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매질의 경계선하고 수직인선을 그릴 수 있거든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법선이라고 불러요. 수직인선을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법선을 그렸을 때 법선과 이루는 각도 여기, 그리고 여기 법선과 이루는 각도, 여기를 입사각 이렇게 불렀어요.
세타 1이라고 써볼게요. 교과서에는 세타 i 이렇게 인시던트 해갖고 i 써 있고요. 여기 굴절각은 세타 r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는 굴절각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세타 2라고 할게요. r은 리프렉션 해갖고 이제 굴절이라는 뜻이어서 세타 i, 세타 r로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세타 1, 세타 2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이에요. 매질 1번, 매질 2번 이렇게 나오니까. 세타 i, 세타 r 했다가 다른 매질 또 들어가면 그럼 세타 r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매질 1, 2, 3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세타 1, 세타 2, 세타 3 이렇게 해주면 편하니까 이렇게 써줍니다. 교과서랑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다 표현 방법은 알아둬야 됩니다. 수능에도 조금씩 섞었습니다. 섞어서 씁니다.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해볼게요. 굴절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속도 차이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속도 차이. 매질 1번에서 파동의 속도를 V1이라 그러고 여기를 V2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속도가 다른 거야. 어디에서 더 느릴까? 일단은 넘어갑시다. 자, 근데 V는 F 람다라고 했었죠. 근데 아까 얘기했어요. 줄이 바뀌더라도 얘가 이쪽에서 F만큼 흔들렸으면 이쪽에서도 F만큼 흔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동수는 똑같아. 진동수는 똑같아요. 근데 V는 F 람다잖아. 그러면 람다는 달라지게 되겠지. 람다 1, 람다 2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한번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스넬 법칙을 증명은 해줄 건데 일단 법칙이 뭔지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넬 법칙. 자, 속도가 다르죠? 자, V1 나누기 V2. 요 둘의 비율은 뭐랑 똑같냐면 람다 1하고 람다 2의 비율하고 똑같아요. 왜 그래? 왜 이게 똑같아야 돼? 왜 똑같아야 돼? 왜냐하면 V1은 F 람다 1이었고 V2는 F 람다 2였으니까. 그래서 이거 나눠버린 거죠. 이렇게. 진동수는 똑같아요. 매질을 통과하더라도 진동수는 바뀌지 않아요.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랑 똑같냐면요. 사인 세타 1 나누기 사인 세타 2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랑 또 똑같냐면 이 매질의 속도의 성분에 대한 거를 굴절률이라는 걸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굴절률이라는 게 있는데 굴절률은 N이라고 써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진공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도에 비례해서 얼만큼 속도가 바뀌었는지 이걸 나타내주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굴절률이에요. 그러면 빛의 속도보다 느려지면 무조건 굴절률은 플러스로, 아니 1보다 큰 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렇게 쓸 수 있겠네. N1은 V1분의 C1이야. C1이 없지. C지. N2는 V2의 C예요. 그럼 역수 관계가 들어가 버리네. 그럼 V1, V2 하면 거꾸로 들어가겠네. N1, N2 이렇게 됩니다. 요게 스넬 법칙이거든요. 요걸 스넬 법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요 관계는. 그래서 F는 똑같고요. F는 똑같고 V 비율, 람다 비율, 사인 세타 비율, 사인 세타 비율, 그리고 굴절률 비율의 역수. 이렇게 동일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넬 법칙 증명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려볼게요. 이거를 그리는 것도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이렇게 갖다 대고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갖다 붙여볼게요. 자, 얘가 들어오면 이런 빛이 이렇게 진행하는 빛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굴절하겠죠. 이렇게 굴절했다고 해볼게요. 얘도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렇게 굴절했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굴절했고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보조선을 조금 그어볼게요. 보조선 어떻게 그을 거냐면 여기에 수직하게 이렇게 수직한 선 하나 그을 거고요. 또 여기에다가 수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점을 조금 지정해 볼게요. 여기를 요 점을 A, 요 점을 A 프라임, 요 점을 B, 요 점을 B 프라임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면 여기는 세타 1이 되겠죠? 여기는 세타 2가 되겠죠? 이렇게까지 그려볼게요. 자, 빛이 들어와서 굴절을 했어요. 지금 스넬 법칙을 증명해 줄 거예요. 굴절해서 빛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뭐야 이거? 됐네. 자, 스넬 법칙을 지금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럼 V1하고 V2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쭉 전개를 해볼 거예요. 자, V1하고 V2에다가 위아래에다가 V1 곱하기 어떤 시간 그리고 V2 곱하기 어떤 시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할 거야. 얘랑 비교할 거예요. 자, 파동이 와서 얘가 동일하게 왔을 것, 저 멀리서부터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날라오다가 요 지점을 통과할 거예요. 요 선을. 그러고 나면 얘는 매질 1을 진행하고요. 여기 안 써놨네. 매질 1을 진행하고 얘는 매질 2를 진행할 거예요. 그동안 얘는 이만큼 진행할 동안 얘는 요만큼 진행하겠죠. 그래서 파동이 꺾이는 거거든요. 그걸 비교할 거예요. 그걸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V1T 하면 얼만큼 이동했냐면 여기 B에서 B 프라임 이만큼 이동했죠. 이동 거리 나누기 V2T 하면 요만큼이죠. 그래서 A에서 A 프라임까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요런 게 또 있네. 자, 어떻게 여기 이제 잘 봐야 돼요. 자, 여기가 세타 1이죠. 여기가 세타 1이죠. 그럼 여기 90도죠. 90도죠. 그리고 요만큼도 90도죠. 그러면 여기가 세타 1이에요. 돼요? 여기 90도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세타 2였으니까 쭉 따라가면 여기가 세타 2가 돼요.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사인 세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A, B, C 해서 세타 하면은 사인 세타가 얼마였냐면 A분의 B였죠. 그럼 그거를 찾는 거야. 지금 뭘 찾냐면 사인 세타 2는 요거 분의 요거야. 맞아요? 여기서 위에서 세타 1은 요거 분의 요게 세타 1이에요. 사인 세타 1. 모르겠으면 자꾸 돌려보면서 확인하세요. 그럼 써볼게요. 사인 세타 1은 얼만큼이냐면 A에서 B 프라임까지의 길이 분의 B에서 B 프라임까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사인 세타 2는 뭐냐면요. A에서 B 프라임의 길이 분의 A에서 A 프라임까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얘 넘겨줄 거예요. 얘 넘겨줄 거예요. 마크. 아이고, 죄송.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BB'은 AB'의 사인 세타 1 밑에는 AB'의 사인 세타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1 나누기 사인 세타 2 이만큼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결론 V1은 V2가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가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F1, F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결론 N2, N1 이렇게 역수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스넬 법칙의 증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 증명을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 요거는 잘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들의 굴절률들을 다 조사해서 값들을 다 찾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굴절률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진공 중에서는 느려지지 않기 때문에 굴절률 1입니다. 그대로란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물 같은 경우에는 1.333 되는 거죠. 얼만큼 느려지냐면 빛의 속도보다 1.333만큼 느려져 있다는 거예요. 저기 밑에 보면은 유리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되죠. 윈도우 글래스. 그래서 1.5의 C 되는 거니까 얘가 30만 km/s니까 유리 속에서는 대략 20만 km/s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굴절이 생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굴절을 이용해서 뭐 해요? 우리 렌즈 같은 거 만들죠. 렌즈 만들어서 빛을 모으죠. 이렇게 굴절 때문에 빛이 모이는 현상을 이용해서 렌즈도 만들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